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구 건너편에 끓고 있는 분노와 분쟁들이 진리에 근거한 정의 앞에서 화해와 평화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이 아침 저희에게 배움의 기쁨과 보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집트의 고왕국 역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고왕국 역사. 자, 오늘날 실은 역사란 무엇인가 다양한 논쟁들이 있고요. 실은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많지만 실은 대중적인 레벨에서 역사는 아무래도 통치자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정치 엘리트들의 역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집트 역사도 역시 왕의 중심을 맞춘 역사 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집트 역사가들은 이집트 역사를 서술할 때 헬레니즘 시대의 사제, 마네토라는 사제가 해놓은 왕조 구분을 따라 역사를 서술합니다. 즉 이집트 역사를 모두 31개의 왕조들의 연속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31개의 왕조 모두가 이집트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왕조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 한 왕조가 이집트 전체에 통치를 행했던 시기와 이집트가 여러 개의 왕조들로 분열되었던 시기가 교차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왕조가 전체 어떤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이루었던 시기를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왕국을 시대별 순서적으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분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조들이 남과 북에 이제 세워져서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3000년 역사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보시는 그대로 고왕국 다음에 제1중간기, 중왕국, 제2중간기, 신왕국, 제3중간기, 그다음에 후기 왕조 시대 이렇게 표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 그러니까 철기 시대고요. BC 1000년에서 한 586년까지라고 한다면 이 시기와 겹치는 이집트 역사는 제3중간기와 후기 왕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의 이집트는 강력한 중앙 권력을 이제 갖추지 못한 약한 시대의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한 다음에는 이집트 자신도 메소포타미아 왕국들에게 이제 통치되어서 그다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보다 큰 영향을 끼쳤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와 관련해서 보다 흥미로운 이집트 역사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리고 그 중간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왕국에 대한 대부분의 사료는 이집트 고왕국에 대한 대부분의 사료는 피라미드에서 나옵니다. 피라미드. 그래서 보통 이제 고왕국 강의할 때는 이제 정치사보다는 문화사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강의도 이제 문화사에 초점을 맞추는 강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창세기, 특히 이제 요셉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제2중간기와 신왕국, 이집트 신왕국 시대는 이제 왕들의 무덤 위에도 다양한 비문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과 주고받았던 외교 서신들이 남아 있어서 그 시기에 발생한 이제 정치사 혹은 외교, 그다음에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투트모스 3세의 무기토 전투, 람세스 2세의 가데스 전투, 그다음에 모세를 광물에서 건진 것으로 여겨지는 하트셉수트 여왕이 어떻게 파라오가 되고, 그다음에 그녀의 러브 스토리, 그다음에 투탕카문이라는 소년왕이 어떻게 죽게 됐고, 투탕카문의 죽음 이후에 이집트와 히타이트에서 발생한 외교비와 이런 어떤 좀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라미드 전성시대였던 고왕국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집트 역사를 이해할 때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지리 공부예요. 지리 공부. 그래서 오늘 지리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 자료 1부 보면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랜드마크가 뭐죠? 나일강이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나일강일 거예요. 이 나일강은 에티오피아 고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킬로를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 보면 엘레판틴이라는 곳이 보일 텐데요. 이게 이제 옛날 그 헬라식 도시명이고요. 오늘날 이것을 아스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스완까지가 고왕국의 남쪽 국경이었어요. 그래서 고왕국 시대 이집트는 그 엘레판틴부터 북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레판틴이 왜 중요하냐면 나일강이 거기서부터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나일강이 엘레판틴을 지나면서 이제 범람하기 시작해서 비옥한 토사를 그 주변, 강 주변으로 이동시키고요. 그래서 사막을 농사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은 나일강은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오아시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한 말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나일강은 최고의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교통로가 바로 나일강입니다. 바람도 언제나 북에서 남쪽으로 붑니다. 무역풍 때문에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불어서 배를 항해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물살을 따라 내려가면 되고요. 북쪽에서 남쪽 상류로 올라올 때는 돛을 딱 올려서 바람을 맞고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배를 운영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대양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대양에 나가서 조류의 변화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 거리를 가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나일강 때문에 망쳐놨어요. 나일강이 너무 항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일강은 제1급류로부터 나일강을 보면 몇 개의 급류가 있는데요. 급류라는 것은 물살이 세지고 수심이 얕아서 배가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경계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엘레판틴 바로 앞에 급류 표시가 있죠. 단절 표시가 있죠. 그것이 제1급류인데요. 거기서부터 카이로까지 이르는 지역이 한 약 800에서 900km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나일강 옆에 강둑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서 일정한 물길을 형성합니다. 항상적인 물길을 형성하는 데 반해서 그 멤피스 이후로는 강둑이 낮아지고 지류가 나일강이 여러 개의 지류로 갈라져서 소위 말해서 삼각주, 손가락을 딱 피면 딱 그 모양이 나오죠. 손가락을 편 모양이 한 100km 정도 이어지고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 그 델타 지역을 하류 이집트란 나일강 하류라는 의미에서 하 이집트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지역을 상 이집트, 상류 이집트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그 남쪽 에티오피아 고원에 내리는 계절 몬순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7월에 시작해서 9월에서 10월에 절정에 도달합니다. 이때 나일강의 토사가 운반되어서 이집트의 농사가 가능하게 되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범람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의 역사로 보았죠.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고왕국 시대로 돌아가서 다른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나일강의 범람을 이제 목격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신적인 경애를 이 나일강의 범람에서 느꼈을 겁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시작되면 먼저 나일강이 빨갛게 변합니다. 왜?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내려온 토사가 나일강을 빨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면 그 식물들과 같이 파란 부유물들이 나일강을 떠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초록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때 물이 최대 9m까지 싹 올라갑니다. 나일강의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모든 게 이제 물에 잠기죠. 범람하고.
그리고 물이 잦아들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땅 속에서 곡물들이 올라옵니다. 생명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광경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이로운 장면이죠. 이런 것들을 보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신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했죠. 한편 파라오들은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범람한 물이 최대한 멀리 가서 더 많은 지역이 경작할 수 있도록 관계를 정비하고 관계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으로서 파라오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에서 멤피스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지점에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 이것을 파씰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씰은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 아주 비옥한 농토였고요.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로마의 빵공장, 세계의 빵공장이라고 불렀던 지역이 파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일강 양옆으로는 사막이 있는데요. 사막은 기본적으로 농사나 목축이 불가능합니다. 오아시스의 서쪽 사막, 웨스턴 데저트를 보면요. 거기는 이제, 죄송합니다. 나일강의 서쪽을 보면 서쪽 사막이 있죠. 거기에는 오아시스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아시스를 통해 잠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동쪽 사막, 이스턴 데저트라고 하죠. 동쪽 사막은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 대신 거기 오아시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형 자체가 고원, 높은 산들, 높은 바위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과 같은 광물이 풍부해서 파라오들이 그쪽에서 많은 광산을 개발했고요. 또 동쪽 사막에 있는 건천들을 통하여서, 이제 홍해나 시나이 반도로 가는 시나이 반도로 진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옆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도 사람이 살 수 없었고요. 높은 바위산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도 이집트 파라오들은 광산을 운영했습니다. 구리광산이라든지 청금석 광산을 운영해서 이집트의 역사 대부분 이집트의 군대라든지 이집트 광부들이 이 시나이 반도에 상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근데 이집트는 지중해랑 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역의 중심,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집트 지리는 고립지형입니다. 고립지형. 동쪽과 서쪽에 사막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쉽게 침입할 수가 없고요. 남쪽에는 있을 수 있는데, 남쪽에는 이집트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없었어요. 그냥 다 부족들이라서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없었고요. 만약에 적이 온다면 북쪽에서 오는 적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립지형으로 왕조의 안정에 기여했고, 이 때문에 외국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지는 않은데요.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왕국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제1왕, 참고로 자료 맨 끝에 보면, 고왕국의 역사, 왕들의 목록과 그 다음 연도를 이렇게 놨으니까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들춰보시면서 어디에 있나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4강에서 지지난 시간이죠. 나메르 화장판 공부하신 거 기억나세요? 나메르 화장판. 예. 나메르 화장판을 통해 우리는 상 이집트의 왕이었던 나메르가 북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이집트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1왕조가 제1왕조인데요. 제1왕조와 제2왕조는 실은 우리가 고왕국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19세기까지 제1왕조와 제2왕조는 신화 속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신화 속 존재. 그런데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플린더스 패트리가 남부 도시 아비도스에서 모래 무덤들을 발견하면서 이 1왕조, 2왕조들의 존재가 역사 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왕조 왕들이 묻힌 무덤은 기본적으로 모래 무덤입니다. 모래 무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래에 구멍을 판 다음에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돌 같은 것으로 구획을 하고 비석을 세우는, 비문을 세우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샌드핏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에는 아직까지 죽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다 미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때는 이집트 시체를 방부 처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모래 무덤을 보시면 자료 3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모래 무덤의 아비도스에서 발견된 모래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료 3에. 자, 제1왕조의 왕들은 그 수도를 멤피스에 정합니다. 멤피스. 다시 자료 1번 지도를 보시면 멤피스가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멤피스는 어디 있죠? 삼국지 초입에 있죠? 북부 수도죠. 북쪽에 있는. 멤피스의 이 1왕조의 왕들이 수도를 정한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집트는 고립지형입니다. 고립지형이지만 유일하게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북쪽이기 때문에 멤피스의 수도를 정함으로써 혹시 외적이 침입했을 때 침입하는 적들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무찌를 수 있는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멤피스를 수도로 정한 것 같고요. 실제로 멤피스는 이집트 역사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수도였습니다. 심지어 수도가 남쪽으로 테베로 이동했을 때도 멤피스에는 중요한 뭐 군사적 병참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었을 정도로 멤피스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제1왕조의 무덤이 어디서 발견됐다고 그랬죠? 남쪽 도시 아비도스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죠? 아비도스는 어디에 있냐면 그 테베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테베라는 이집트의 남쪽 도시가 있는 남부 수도가 있는데 거기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왜 북쪽의 수도를 정한 이집트 파라오들이 왜 아비도스까지 와서 무덤을 썼을까? 그 이유는 아비도스가 신화에 따르면 오시리스라는 신이 묻힌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들은 혹은 귀족들은 오시리스라는 생명의 신이 묻힌 그 도시 안에 나의 무덤을 쓰면 나도 부활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무덤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제1왕조의 왕들은 그 멤피스 옆에 사카라라는 도시에도 무덤을 또 하나 썼는데요. 물론 이 두 번째 무덤은 빈 무덤이죠. 시신이 보관되지 않은 빈 무덤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세노타프라고 그러는데 세노타프 무덤을 세우는데요. 이렇게 제1왕조의 왕들이 무덤을 남쪽과 북쪽 두 곳에 세운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남과 북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아비도스에서 1왕조 왕들의 모래 무덤을 발견한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플린더스 페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집트 고고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고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업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탈 고고학 시대를 끝내고 이제 과학적 고고학의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플린더스 페트리는 이집트 발굴 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이 아비도스에서 이제 모래 무덤을 발굴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집트 노동자가 팔을 하나 갖고 와요. 근데 팔을 보니까 뭐 시신이죠, 물론. 그 팔에 팔찌가 걸려 있는데요. 팔찌를 자세히 보니까 제르 왕의 세르크가 있는 거예요. 제르 왕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리는 얼른 그 팔을 가져온 팔찌가 걸린 팔을 가져온 노동자에게 그 팔찌의 무게를 잰 다음에 당시 런던 금 시세에 맞춰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을 받았는데요. 당시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유물들은 잘 발견됐는데 작은 유물들은 이게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유물들은 이 노동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이에요. 서양 발굴팀에 고용된 이 이집트 노동자들의 일당이
적은 건 아니에요. 다른 로컬에서 일을 하면 더 적은 일당을 받는데,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이게 현장에서 발견한 조그만 금부치, 은부치, 보석 같은 것을 주머니에 넣고는 암시작에 팔아서 뒷돈을 챙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패트리는 일당 이외에 일당도 주고 그들이 가져온 보물 유물에 대해서는 시세에 맞춰서 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노동자가 팔찌가 걸린 팔을 패트리에게 가져왔을 때 런던 금시세에 맞춰서 지불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왜 그 이집트 사람들이 패트리에게 그 유물을 가져왔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패트리는 이처럼 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 줌으로써 학문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을 도둑맞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의 요 유물에 관한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패트리가 요 팔찌가 걸린 이 시신 있죠. 제르 왕의 이 팔을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관장에게 줬거든요. 근데 관장이 그걸 딱 받자마자 팔찌를 딱 빼고 팔은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요. 오늘을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팔 DNA 분석하면 엄청나게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팔찌는 빼서 보관하고 팔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 시대에 이 고고학이나 학문의 수준이 낮았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조부터 유광조까지. 사망조부터 유광조까지는 이제 고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고왕국. 자료 14를 보면 고왕국 그 왕들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왕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라미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시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본 거의 모든 피라미드는 전부 다 고왕국 시대의 것입니다. 참고로 신왕국 시대, 람세스 2세 신왕국 시대에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람세스 시대에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왕국 시대에는 왕들이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묻혔어요. 건축 왕이라고 불리던 람세스 2세도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고요. 구약 성경에도 피라미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고왕국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피라미드의 시대다, 혹은 피라미드 전성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고왕국을 출범시킨 제3왕조의 시조가 누구냐? 조세르라는 왕입니다. 조세르. 사망조를 출범시킨 왕이 조세르라는 왕인데요. 참고로 제3왕조는 수메르 도시국가 시대와 겹칩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분이 고왕국의 3왕조에서는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조세르 왕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세르 왕. 조세르 왕은 최초의 피라미드 건설자라는 레거시를 가집니다. 최초의 피라미드 건설자라는 레거시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레거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세르 왕이 건설한 피라미드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피라미드는 아닙니다. 계단식 피라미드였어요. 계단식 피라미드. 4-1을 보면 조세르 왕이 지은 계단식 피라미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4-1. 또한 이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설한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임호테프라는 사람이에요. 임호테프. 들어보셨죠? 임호테프. 임호테프로 알려진 이 관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3,500년 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이 다 잘하는 천재였어요. 임호테프는. 건축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의술도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대사제의 역할도 했고요. 다양한 정부의 요직을 동시에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년기에는 이모테프는 신으로 추앙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모테프의 무덤에 와서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모테프가 설계한 계단식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마스타바 무덤이 변형된 건데요. 자, 우리가 실은 피라미드를 이해하려면 이집트 무덤의 발전의 과정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3을 보십시오. 자료 3을 보시면요. 이집트 왕들의 무덤의 첫 번째 형태는 모래 무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비도스에서 제1왕조 왕들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모래 무덤이었다고. 그런데 이 모래 무덤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모래에 묻히면 뭐가 문제예요? 바람이 불면 시신이 드러나죠. 그렇죠? 아니면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래무덤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매장 방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개선한 게 뭐냐? 기반한 무덤입니다. 기반한 무덤. 무슨 말이냐면 모래를 파내서
바위가 만날 때까지 파내고 바위를 뚫어서 그 안에 매장실을 두고 묻는 것이. 그러면 조금 더 영구적인 매장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것이 그 기반한 무덤 위에 납작한 직사각형 구조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죽은 왕께 예배하고 죽은 왕을 추모하는 공간. 이 세 번째가 이제 마스타바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타바라는 것은 아랍어로 직사각형의 납작한 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스타바 무덤의 모습은 자료 3번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료 3번의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매장실은 그 밑에 있죠. 땅속 깊이 있고요. 그 위에 추모 공간을 만든 것이 마스타바 무덤이고요. 이 마스타바 무덤의 그 건물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왕국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마스타바 무덤이 이제 표준적인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테프라는 이 천재 건축가는 왕을 위해서 이 마스타바 무덤을 더 화려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마스타바를 5개의 그 직사각형 구조물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서 소위 계단식 피라미드라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멤피스 옆에 있는 사카라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식 이모테프의 창의성은 이 무덤, 마스타바 무덤의 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는 몇 가지 혁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식 피라미드는 세계사에서 돌로 건축된 최초의 건축물입니다. 이 당시 우루에서는 전부 다 진흙으로 건축을 했었고요. 마스타바 무덤조차도 이 계단식 피라미드의 전신인 마스타바 무덤조차도 벽돌로 건축이 됐었는데 이 계단식 피라미드로 오면서 돌로 거대한 돌들로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은 뭐 단순히 돌로만 건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건축을 해서 뭐 기둥 같은 것도 뭐 그 세로로 줄을 내서 마치 딱 봤을 때는 피라미드 돌 기둥이 아니라 나무 기둥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기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왕의 무덤을 일종의 복합 매장 단지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만 딱 매장실에 있는 그 피라미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세르답이라는 방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전 뜰을 동시에 설치합니다. 세르답은 여러분 자료에서 4-2번이 세르답의 모습인데요. 세르답은 사방이 막힌 방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죽은 파라오의 신상이 있어요. 신상. 이것을 카 신상이라고 부르는데 카라는 것은 이집트의 인간관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나눌 때 육체, 영혼, 뭐 혼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도 인간을 5가지로 나눴어요. 인간을. 그 중에 하나가 카인데 카는 육체의 더블에 해당합니다. 육체의 더블. 그래서 내 육체가 훼손됐을 때 내 육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카입니다. 그래서 이 세르답이라는 곳에 카 신상을 설치해서 그 신상이 그 피라미드 무덤을 바라보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무슨 이유든지 그 진짜 시신이 훼손이 됐을 때는 이 카 신상이 육체를 대신하고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육신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르답에 카 신상을 설치했습니다. 뭐 장례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은 왕을 예배하는 추모 시설이고요. 또 뜰에서는 파라오의 회춘 축제인 헤브세드가 열렸습니다. 헤브세드 축제는 뭐 세드 축제라고도 말하고요. 헤브세드는 파라오가 왕이 된 지 30년 되던 해에 열리는 축제인데 기본적으로 왕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운동은 달리기. 이런 것들을 해서 왕이 아직까지 뭐 건장하다 혹은 다스릴 신체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조세르와 이모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피라미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가 아니죠. 모양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와는 좀 다릅니다. 제4왕조의 왕들이 지을 피라미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를 완성한 사람은 4왕조의 시조인 스네페르입니다. 자, 4왕조의 왕들 중에서 뭐 중요한 왕들이 많지만 실은 스네페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스네페르. 그리고 이 4왕조는 피라미드 시대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스네페르의 신상이 발견이 됐어요. 자료 5번을 보세요. 스네페르. 자료 5번을 보면 스네페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오의 강인하고 날카로운 이미지와 달리 동네 아저씨처럼 퉁퉁하고 통통한 둥근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미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네페르는 어떤 파라오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네페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시도하는 그런 종류의 파라오였습니다. 동시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네페르는 강인한 의지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프로처블한, 굉장히 친근한 파라오였던 것도 같습니다. 이 스네페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네페르의 유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전한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그가 완성한 피라미드를 레드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아까 그 스텝 피라미드가 있었던 죄송합니다. 이건 다슈르에 있습니다. 다슈르에 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거시는 최초로 가나안과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에 산업 자원을 위한 원정팀을 보내요. 레바논에서는 삼나무를 가져오고 시나이 반도에서는 광산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 레거시는 스네페르 시대에 이스라엘의 조형미술, 그 다음에 보석 가공이 아주 발달해서요. 그 이후의 시대에도 이 시대의 조형 예술과 그 다음에 보석 가공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술적으로 발달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네페르는 최초로 온전한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스네페르가 피라미드를 완성하는 과정은 그렇게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하게 되는데요. 처음 두 번의 시도에서 실패하죠. 그리고 이 실패하면서 아마 15년 정도를 허비했을 겁니다. 15년 정도를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도에서 온전한 피라미드를 완성합니다. 자, 자료 6번을 한번 보세요. 자료 6번을 보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모래 위에 중세의 탑 같은 것, 중세의 성 같은 것이 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은 피라미드를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아마도 계단식 피라미드 그 사이에 석회암들의 필러를 채워서 측면을 매끈하게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었지만 이 석회암 필러가 무게 때문에 흘러내린 듯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 옆에 피라미드도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이 측면이 매끈해지긴 했는데 굽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벤트 피라미드, 즉 굽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완성하지 못한 피라미드입니다. 이것은 석회암 케이스가 잘 붙어 있는데 아마 지반이 불완전해서 이 지반이 흔들려 가지고 이 피라미드가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잘 지어진 피라미드를 보면 모래를 다 제거하고 기반함을 평탄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짓는데 아마 이것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드디어 완성한 레드 피라미드입니다. 높이가 100m가 넘어요. 104m. 굉장히 높죠. 다슈르라는 곳에 있습니다. 다슈르라는 멤피스 근처입니다. 이것도 피라미드를 이제 완성하는데 보통 20-30년이 걸리니까 처음 두 번의 실패로 이 스네페르는 약 15년을 이제 허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스네페르는 중년이 넘었을 겁니다. 중년의 나이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스네페르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는 모르는 피라미드 실험을 지속했는데요. 실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전의 무덤 양식인 마스타바 무덤에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스네페르는 끝내 피라미드를 완성해내고야 마는데요. 스네페르가 이렇게 피라미드 짓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벌써 15년이 날아갔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다시 짓기 시작해도 20-30년 안에 짓는다는 보장도 없어. 그런데도 계속 시도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단순히 불굴의 의지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피라미드와 스네페르가 지으려고 했던 그리고 이전에 마스타바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식 피라미드와가 신학적으로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네페르의 피라미드 건축이 도입한 몇 가지 혁신들을 살펴야 하는데요.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스네페르의 이 빨간 피라미드도 복합단지입니다. 하지만 그 단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릅니다. 매장실이 있는 피라미드 이외에 강가신전, 그 다음에 뚝길, 그 다음에 장례신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표준적 피라미드의 구성 요소입니다. 피라미드, 강가신전, 뚝길, 장례신전. 그리고 7번을 보시면, 자료 7번을 보시면 그 모습을 좀 여러분이 가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강가신전 7번의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배 저 건너편에 직사각형의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게 강가신전인데요. 나일강 서쪽 해안에 근접해서 건설이 됩니다. 자, 왕이 죽으면 멤피스에서 죽겠죠, 수도인. 그러면 시신이 나일강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동쪽은 산자들이 사는 곳, 서쪽은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나 나일강의 서쪽에만 무덤들을 썼어요.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동쪽에 있었던 멤피스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 강가신전입니다. 이 강가신전에 시신이 안치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미이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것이 강가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강가신전이 스네페르 때 처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언제부터 이집트 사람들이 시신을 미이라 처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네페르 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네페르부터 아마 그 미이라를 만드는 관행이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이라 처리된 시신은 뚝길을 따라서, 뚝길은 그 두 번째 그림에 보이시죠? 강가신전으로부터 나온 뚝길을 따라서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매장실에 시신이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매장실은 지상 위에 설치됩니다. 자, 마스타바 무덤은 매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땅속 깊이 있었죠. 그런데 피라미드, 온전한 피라미드 때부터는 매장실이 지상 위에 설치돼요. 자, 자료 8을 보세요. 자료 8을 보면 이게 쿠푸의 피라미드인데 매장실이 어디 있냐면 그 왕의 매장실이 어디 있어요? 지상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집트 사람들도 요 피라미드 전에는 유대인들처럼 땅 속에 시신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좀 다른 이유에서 땅 속에 묻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왜 땅 속에 묻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땅 속에 묻는 거잖아요. 매장이라는 그 방식 자체의 핵심이 썩어서 흙으로 만드는 게 매장의 방식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실은 그런 신학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들은 시신이 보존돼야지 저 세상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래나 그 다음에 기반함에 둔 것은 이집트 기후가 워낙 건조해서 시신 자체가 잘 썩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묻었을 때는 언제나 부패나 훼손의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네페르는 매장실을 땅 위에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매장실을 땅 위에 둠으로써 왕의 영생을 확실히 한 겁니다. 왕의 영생을. 그리고 이것은 왕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도 이어지죠. 이전에는 방부 처리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체가 완전히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과정까지 이 피라미드 단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태자면 이 측면이 매끈한 피라미드는요, 실은 그 구름 속에서 실버 라이닝을 하죠. 구름 속을 통하여 비치는 햇빛을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이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구름 속에서 땅으로 비치는 이제 햇빛은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피라미드 모양 자체가 이 구름 속에서 뚫어져 내려오는 햇빛, 땅을 비추는 햇빛의 모양을 형성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오가 영원한 태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피라미드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도 스네페르는 끝까지 피라미드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스네페르의 두 가지 업적이 더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레바논에서 산나물을 가져왔다라든지 아니면 시나이 반도에서 청금석 광석을 운영했다든지 했고요. 세 번째 업적은 조형미술과 보석가공이 크게 발달했다라는 건데요. 자, 자료 10번을 보시면요. 그 신상들이 좀 보일 거예요. 자료 10번을 보시면 첫 번째가 헤이미누의 신상인데 헤이미누는 스네페르의 장남입니다. 총리이기도 했고 장남입니다. 보면 되게 뚱뚱한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마치 여성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남자입니다.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약간 뚱뚱한 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호테가 노프레르의 부부인데요. 라호텝도 스네페르의 아들이고요. 대사제입니다. 그래서 스네페르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국사를 맡겼어요. 중요한 국사들을. 그리고 그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신상들인데요. 굉장히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금석 공예품이 있는데요. 실은 이 청금석 공예품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스네페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베를린 박물관에 수장된 웨스트카르 파피르 문서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일화는 스네페르가 불굴의 의지의 왕이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프렌들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일화입니다. 스네페르가 심심해하니까, 일화에 따르면 스네페르가 심심하니까 하루는 신하들의 유흥의 자리를 만듭니다. 왕이시여, 저기 왕궁 연못에 배를 띄워서 뱃놀이 하시지요. 저희가 여종들에게 그물 옷을 입힌 다음에 왕의 유흥을 위해서 준비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표현이 그물 옷이에요. 오늘날 망사 스타킹 같은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유흥을 즐기고 있는데 그 여종이죠. 여종 하나가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네페르가 여종에게 묻습니다. 왜 우냐? 이렇게 묻으니까 내가 아끼던 이 펜던트, 목걸이가 강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울지 마라. 내가 더 좋은 목걸이를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종이 뭐라고 했냐면 No! 싫어요. 나는 저 목걸이를 원해요. 저게 내게 너무 의미 있는 목걸이입니다라고 말대꾸를 해요. 이 여인이. 그러자 왕이 마술사를 불러서 강을 확 갈라버립니다. 연못을 확 갈라가지고 땅속에서 목걸이를 구해줬다라는 일화가 전해져요. 이 일화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스네페르의 어떤 캐릭터,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네페르가 평소에 말대꾸하는 사람에게 바로 처형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여종이 아마 그렇게 말대꾸하지 못했을 텐데 여종이 아닙니다. 저는 잃어버린 저 목걸이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스네페르가 생각보다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프렌들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네페르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의 왕, 고왕국을 만든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피라미드 짓는 데 열심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일까요? 피라미드가 뭐예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내세를 가는 준비,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피라미드를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엄청난 부와 돈이 있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내세를 준비하는데 평생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그 엄청난 부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겠어요? 아마 전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들은, 고왕국의 왕들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내세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라는 것도 특이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네페르의 아들들에 가서 이제 피라미드 시대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 자료 11번을 보시면 기자의 새 피라미드가 있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여기 방문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스네페르의 아들들,
아들들, 특히 이제 쿠프의 대피라미드, 그다음에 카프레의 그 중간 거의 비슷한 크기의 피라미드, 멘카우르의 피라미드, 이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스네페르가 만든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로, 같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요 쿠프의 대피라미드에 관한 얘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4왕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라미드 전성시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5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왕조 얘기 간단히 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왕조 왕들은 3, 4왕조 왕들과 조금 달랐어요. 자, 제5왕조 왕들은 태양신을 되게 좋아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태양 신전을 지었고 오벨리스크 아시죠? 이집트의 상징, 뭐 워싱턴 마뉴먼트도 오벨리스크고요. 그 오벨리스크 모양의 벤벤스톤이라는 것을 태양 신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오왕조 왕들에게 때 더 중요한 것은 실은 피라미드 문서를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피라미드 문서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4왕조는 피라미드 전성시대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이 쿠프의 기자 피라미드 기자에 가서 쿠프의 피라미드 안쪽으로 들어가면 벽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피라미드에 들어가면 벽과 매장실에 글도 그림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맹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이미지랑 좀 다르죠.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글이 있고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5왕조의 마지막 왕인 우나스 시대부터 피라미드 안에 글과 기름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 안에 넣은 글과 그림의 내용을 글과 그림을 우리가 피라미드 문서라 그래요. 피라미드 문서.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죽은 피라미드가 다음 세상에 잘 들어가게 하는 주문들이에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신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시신을 보호해야지 저세상에 가니까. 그래서 누구도 우나스의 시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나스는 스콜피온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주문들이 있습니다. 시신 보호하는 주문. 두 번째는 태양선이 무사히 하늘 여행을 마쳐서 서쪽 하늘로 날아가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주문이 있습니다. 태양선이라는 것은 뭐 죽은 사람들이 타고 저 세상 가는 가상의 배입니다. 그래서 우나스의 배가 신속히 움직이기를, 어떤 적도 그 배를 방해하지 못하기를, 이런 식의 주문이 나오고요. 마지막 단계의 주문은 파라오가 다음 세상에서 신들에 의해서 환영받기를 염원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나스가 오시리스에게 환영받기를, 호르스와 이시스가 우나스를 환영해 주기를, 이런 식의 주문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덤 속에 이런 주문을 적기 시작한 것은 5왕조 시대부터고요. 이 주문의 내용은 파라오의 다음 세상 입성을 돕는 주문들이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 문서라고 하는데, 이 피라미드 문서가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중왕국으로 가면 이 피라미드 문서가 관문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관문서. 그 다음에 신왕국에 가면 사자의 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자의 서. 그래서 피라미드 문서, 관문서, 사자의 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내세에 들어가는 비밀이 담겨진 주문이 있는 거예요. 내세에 들어가는 주문이 담긴 비밀이 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문서에서 관문서로, 그다음 관문서에서 사자의 서로 넘어갈 때 단순히 어디에 적히느냐, 뭐 피라미드 벽에 적히느냐, 관의 안쪽에 적히느냐, 아니면 파피루스에 적히느냐, 이런 어떤 매체, 라이팅 매체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구원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고왕국 때는 왕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왕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왕국 때 되면 이 피라미드 문서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제 귀족들도 자기가 죽은 자기를 매장하는 그 매장실에 이 주문들을 써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도 구원받는 길이 열립니다. 신왕국 가면 그것이 더 확대돼서 파피루스 문서에 이 주문들을 적어서 이 파피루스 문서를 구입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파피루스 문서를 자기 무덤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더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 왕에게 국한된 특권이었다면 이제 이집트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모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특권이 확정되는 이런 패턴도 그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고왕국이 유황주에서 망하는데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망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증거가 많이 없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마지막 왕이 페피인데 92세까지 삽니다. 뭐 너무 오래 살아서 뭐 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왜? 왕이 오래 살면 자식들이 다 죽으니까 언제나 왕이 계승에 대한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고왕국이 어떻게 망했는지는 모르고요. 뭐 오늘 뭐 피라미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